제가 지난주에 저기 했잖아요.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자본주의에 대해서 기왕 이 자료 만든 거 버리기 아까워서 우리 딸한테 설명을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투자에 대해서 팍 박힌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인데 투자에 대해서 박혀. 그랬더니 블로그를 찾으면서 투자 수익 주는 데만 막 찾은 거예요. 찾았어. 그래서 뭐라냐면 돈 1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만에 4만 원 이자를 주는 데 찾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 무슨 공동 투자 무슨 뭐 이렇게 저기래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분산을 또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군데다가 2만 원, 4만 원 뭐 이렇게 해갖고 20만 원 투자한 거야. 해갖고 어떤 애는 진짜 막 40% 한 달 만에 수익도 받고 막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뭐 15만 원을 뜯겼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제 저한테 카톡도 안 하는 녀석이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더니 뭔데? 그랬더니 돈을 안 갚으면 얼마 만에 고소를 해야 돼? 왜 이래서 너 누구한테 빌려줬니? 그랬더니 아니 내 얘기 아니고 친구가 빌려줬대요. 그래서 그래? 뭐 조그만 금액이 조그마면 좀 하기가 힘들지.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그래서 얼마 빌려줬어? 이제 그때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익에만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그냥 모든 게 그냥 꽝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보고 고소를 해달라고. 네, 아빠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니까 아빠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자기는 인생에 우리 아빠 때문에 너무 든든하다고 해서 고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너무 기집애 이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주의는 가장 기본이 그거였어요.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사유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술이 있거나 자본이 자본을 굴릴 수 있게 굴려야 되는 행위를 해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사유재산을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무데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한 게 돈을 번 건지 사람들은 몰라. 저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2만 원에 땅을 샀는데 20만 원이 됐대. 와, 끝내준다. 끝내준다. 사람들은 안 물어봐. 몇 년 동안에 됐는지. 몇 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안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몇 년 동안에 돼. 10년 동안에. 그럼 해야 돼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못 하는 거야. 왜냐면 누가 돈 벌었다고 그러면 쫓아가. 막 돈 벌었다고 쫓아가. 막 너도 나도 막 쫓아가고. 근데 막상 돈을 벌었냐? 돈은 번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또 모르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세금을 안 내버릇하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얼마나 무섭게 징수하는지를 잘 몰라요. 네, 저처럼 막 딱지 붙이고 막 압류되고 막 그래야 국가가 싫구나. 난 정말 싱가포르에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없어가지고.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할게요. 수익률 계산을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좀 늘 동떨어져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여기 옆에 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여기 땅이 나와서 누가 저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좋은 땅 있으면 소개시켜 달래요. 좋은 땅 있으면 왜 내가 당신한테 소개를 시켜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갖다 주면 나한테 1억을 주는데 그럼 얼마 줄 건데요? 그러면 뭐 밥 한 푼 사주면 되지. 1억을 받아요. 밥을 한 끼 얻어 먹어요. 난 밥 안 사줘도 되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갖다 그냥 주고 팔면 돼요. 경제 논리가 좀 우리 안에서는 좀 철저하게 좀 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그래서 요거 좀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익의 정의와 수익률이라는 걸 했는데 말은 뭐 되게 우스울 것 같고 막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했어요. 이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수익 버는 거죠. 출자 돈을 내놓는 거예요. 또는 증자 거기다 얹은 거예요. 해서 자기 자본의 증가 및 차입금액 돈을 빌려오든가 해서 타인 자본을 증가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 유입되는 가치 내 투자한 내 돈 말고 더 벌어들이는 것 이것을 수익이라고 합니다. 빌려오든
내 돈이든 그 원금보다 더 많이 번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수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수익 계산을 못해요. 사람들이 다 할 것 같죠? 너무 한 건데 그걸 계산을 잘 못해서 저같이 돈을 6억을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억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좀 유식한 얘기를 좀 할게요. RTI와 ROE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저 혼자 잘난 척 하려고. 조금 더 올리는 거. 요거는 조금 제가 요거 여러분들 오늘 가실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ROE는 꼭 외워두세요. 요거는 어디 가서 유식한 척하기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RTI랑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RTI랑 ROE인데요. 여기 R은 뭐냐면 이게 수익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R은 리턴이에요. 리턴. T는 to, I는 invest. 내가 투자해서 돌아오는 것, 이게 기본적인 수익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rate를 붙이면 수익률이 됩니다. 내가 기본이 그거예요. 투자한 거 대비 돌아온 게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공식으로 하면 투자금 대비 여기다 벌어들인 돈. 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RTI보다는 우리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ROE. 앞에가 우리가 친근한 R자라서 너무 좋아요. ROE. 이게 뭐냐면 Return on Equity. 제가 글자를 잘못 써서 Equity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자본을 얘기해요. 내 자본 대비 돌아온 금액, 투자한 거 대비 돌아온 금액 다 똑같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 대비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가가 정확한 수익률 계산의 수치라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계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저보다 ROE가 얼마냐, 투자할 때 ROE가 얼마가 되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럼 ROE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ROE 계산을 하는데 살 때 2억 원을 들였어. 내 자본이 2억이었어. 팔 때 20억에 팔았어. 이야, 몇 배요? 10배잖아. 이건 뭐 대단한 거야.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죠? 그냥 기간이 빠졌어요. 그래서 ROE라는 개념은 연간이라고 하는 기본 수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계산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가 되든 1000배가 되든 10,000배가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기본 연간 몇 배를 벌었느냐에 대한 기본, ROE도 마찬가지고 이 ROE나 RTI나 ROE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당이거든요. 프로젝트당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5년짜리야. 5년짜리야. 그럼 이 수익에서 우린 몇 퍼센트를 나눠줘야 되겠어요? 얼마를? 5를 나눠줘야 돼.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기획부동산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막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주에도 아주 거물급 인사라고 하긴 그랬지만 한 분이 구속이 되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네. 너무 좋고. 그런데 진짜 사기꾼들 막 그런 저희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막 잡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개념으로 이분들이 접근을 하시냐면 이래요. 산을 사요. 여기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딱 들어옵니다. 여기 땅값이 막 100만 원 하던 것이 5천만 원까지 돼요. 근데 여기는 그린벨트라서 개발이 안 돼. 그러니 얘는 100만 원이 되진 않았지만 10만 원짜리가 기대심리로 이게 50만 원이 됐어. 그럼 여길 사요. 이만큼을 사. 그리고 사람들한테 평당 1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3배, 4배 받고. 10평만 사. 2평만 사. 1평만 사. 150밖에 없어? 1평만 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가 내가 판교에 150만 원어치 땅이 어디 있어? 그럼 산 거야.
누군가는 와서 여기 개발 안 하겠어? 누군가는 안 하겠어. 여기까지 됐는데 요거 안 하겠어? 그리고 파는 거죠. 근데 이게 사기일까? 사기일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기간. 얼마 만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지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했던 공법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거는 기대 심리에 의한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법적인 투자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 수익을 얻어내서. 그래서 ROE 계산을 할 때는 이 공법을 가지고 어느 기간 내에 어떤 수익금을 낼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 수익률에는 기간이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따져라? 수익률 따질 때는 기본적인 게 1년을 따져라. 예. 1년 수익률을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수익률 할 때 수익 몇 프로 주세요? 20%요. 네, 감사합니다. 받았어. 근데 20년 동안 20%를 줘. 1년에 1%.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또는 주식에 수익을 준다 하더라도 연간 단위로 계산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야 한 회기가 걸려서 거기서 우리가 1년 동안 계획하고 또 뭐 일하고 결국엔 또 회계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또 계획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1년 단위로 잡아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매출과 순이익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있는데요. 이 수익률에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간이었습니다. 기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순이익이에요. 우리는 이 순이익을 먹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얼마 동안에? 1년 동안에 순이익을 먹고, 우리는 모든 투자는 1년 동안에 순이익을 먹기 위한 거라고 기본적인 계산을 딱 갖고 있어야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건 안 하고 이익만 생각하고 막 가는 거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땅을 사요. 땅을 사서 10억에 삽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습니다. 10억에. 그리고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다 팔고 났더니 30억이 됐어요. 30억에 팔았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얼마 벌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땅 살 때 10억 들었고 건물 지을 때 10억 들었고 근데 팔고 났더니 30억이 됐어. 그럼 10억을 벌었죠. 그래서 10억이 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기 좋게. 근데 이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뭘 따진다고 그랬죠? 예, 기간 몇 년 동안에 10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할 수 있다.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2배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는 매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얘기해요. 매출 30억.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회사가 30억을 벌었다. 매출이 30억이다. 분기별 30억이다 그러면 실제로 회사에 들어온 돈은 30억이지만 거기서 빠져나간 원자재 비용, 근로비용 것들은 하나도 접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쳐지는 회사 같은 경우는 30억이 벌었어도 5억이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 때는 우리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매출만 듣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매출이라는 것은 총 벌어들이는 이 돈을 갖다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매출에서 각종 내가 들어갔던 비용들 있죠. 내 자기 자본도 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도 어쨌든 내가 투자한 돈이니까 내 원금은 빼내야 돼요. 그걸 빼고 남은 돈을 수익이라고 생각해야지. 내 돈은 1억 넣었다가 가져올 때 1억을 가지면서 아이고야 그대로 가져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거기는 수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죠? 순이익은 전체 매출에서 각종 비용, 이거를 회계상 용어로는 매입이라고 해요. 자, 비용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오늘 좀 굉장히 딱딱하네.
자, 비용에는 어떤 게 있느냐? 원자재 값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샀던 자동차의 감가상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내가 돈을 벌었다면 매출에 대해서는 10%가 당연히 부가세로 나가야 됩니다. 국세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돈이 이렇게 해서 뺀 비용이 했더니 마이너스가 났어. 마이너스가 났어.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마이너스가 나도 나한테 내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만 보고 얼마 남는다라는 그 기본적인 것만 보고 수치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부동산에서는 망하고 나오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행에는 이 계산이 철두철미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원자재, 임대료, 감가상각, 인건비, 국세에 대한 계산이 없으면 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수는 있죠. 순이익이 월등히 많아. 그러니까 별로 계산하지 않아도 돈은 남아. 그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돼. 그럼 한 1억 정도 남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언제냐면 안 쓸 때. 제가 해보니까 안 쓰면 그 정도는 남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투자를 해놓고 나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쓰죠. 밥도 먹어야지. 월세도 내야지.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거냐고. 그래서 그 비용은 그 비용이고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투자해놓고 투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억을 투자한 것은 막 이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투자해놓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생활하는 이 생활비는 어디서 충당해야 되는 돈인가? 이 투자금에서 결국에는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금은 이 1억과 생활비가 원금이 돼서 나오는 이익이 내 이익금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나? 안 하지. 그러니 돈이 남지가 않아요.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식할 때 제가 처음에 주식하는데 너무 웃긴 게 며칠 됐더니 상한가를 한번 쳤어요. 5천만 원을 번 거야. 며칠 만에. 이야! 해갖고 제가 저희 직원들 저 호텔 데리고 가가지고 밥을 딱 한 200만 원치 딱 샀습니다. 야, 내가 5천만 원이니까 조금 있으면 뭐 얼마 되겠다. 아, 근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원상으로 딱 되네. 200만 원 손해보죠. 네. 투자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기분과 그리고 나의 상황과 내가 엄마와의 관계와 나의 신앙의 정도로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계산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감동돼서 투자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맞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를 계시와 징조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는 계산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매출에서 각종 비용들을 다 뺐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순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순이익 계산의 필요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시행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 땅을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땅을 산다 그러면은 팔아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언제 팔아요? 언제 팔 수 있죠? 제가 그 토지나 이런 것들을 샀다가 파는 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팔 수가 없어. 사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팔 수가 없어. 현찰처럼 황금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제일 높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투자 상품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예요. 무조건 아파트 투자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아파트 투자해요. 그런데 전 국민이 아파트에 투자하니까 국가에서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국가가 제재하는 것을 보면 아, 사람들이 이쪽에 제일 많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파트 갭 투자 이제는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게 답이거든요. 사실은. 가격 올라가고 황금성 좋고 언제든지 돈 뺏을 수 있고.
그리고 가격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막아놔서 국가에서는 막아놔서 아까 얘기했던 무엇을 낮춰버리는 거냐? ROE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네 자기 자본 대비 투자금을 낮춰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데서 싸우는 차입금을 못하게 해버리게 되면 ROE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투자 비율 자체가 확 내려갑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ROE 자본을 높여버리자. 그래야 사람들이 갭 투자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는 해야 되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러니 ROE가 좋은 곳으로 내 자기 자본율이 낮은 곳으로 찾다 보니 이제 지방으로 나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뭐 공식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 늦기 시작했지만 이것만 벌써 몇십 년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지를 샀다 생각을 해보자. 아파트를 샀다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벌은 돈 내가 1억짜리를 사서 2억에 판매했어요. 기간은 1년을 놓고 볼게요. 1년 안에. 뭐 이거 1억 사가지고 2억에 판거 5년 만에 2억 팔았다고 그러면 이걸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못한 거예요. 못한 거. 1억에 사서 5년 만에 2억 팔았다고 감사합니다. 전 국민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이것도 이득이 아닌데. 그런데 1년 동안에 1억에서 2억에 팔았다 하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뭐죠? 양도세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높이기 위해서 막 70%까지 올려놨어요. 1년에 팔면 이제. 일반 토지 같은 경우도 1년 내에 팔면 비사업용 토지는 55%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땅을 비사업용 토지를 샀다 판다 하더라도 50%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기에요. 세금을 내야 돼. 그럼 이것만 끝일까? 이것만 끝일까요? 안 그래요. 이걸 취득할 때 취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취득세만 있을까? 중개보수는 없을까요? 중개보수 있어야 돼요. 취득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네, 맞아요. 재산세도 있어야 돼요. 이건 보유세죠? 그리고 이걸 유지하고 뭐하고 하는 관리 비용도 필요할 수 있고 또 내가 풀이라도 재려면 하는 게 관리 비용도 필요할 수 있죠? 자, 이런 걸 다 따지고 나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었을 때 실제 내 손에 쥐는 돈이 3천만 원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1년 안에 2배가 오르는 부동산에 내가 투자해도 1년에 버는 돈이 3천만 원이라면 내 수익률은 30%죠. 연 30%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이 뭐 몇 배 올랐다, 얼마 올랐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다 헛방이에요, 다 헛방. 이 정확한 계산을 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좋아하느냐면 막 한때는 그냥 돈 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명품 아니면 또 이제 입질 말아야지. 또 사람이 또 돈 들은 때깔나게 살아야지. 더 이때 또 홈플러스 가서 또 살 수는 없어서. 예. 그리고 좀 사서 미리 좀 서. 아니 1억은 들어왔으니까 뭐 한 2천만 원치 그냥 옷도 좀 사고. 차도 뭐 한 1억 4천, 5천짜리도 좀 하나 사고. 그랬더니 어떤 경우를 그러냐? 세금 낼 돈을 미리 땡겼었네요. 세금을 땡겼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5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어. 얘를 1년 동안 안 내면 나는 몇 퍼센트의 가산이자를 내야 되는지 아세요? 비슷해요. 거의 40%에 가까운 가산세를 내야 돼요. 빼지도 말고. 그러니 우리나라 이자 제한법은 몇 퍼센트까지인지 아십니까? 4인 간에, 개인 간에는요 24%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 내가 아는 언니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30%에 빌려줬고 내가 30% 이득을 받았는데 어떡하지? 법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면 6% 돌려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자제한법 어겨서 언니 나한테 왜 돈 안 주는 거야? 라고 밤 10시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추심어법에 걸려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무사 통과하는 데가 바로 국세입니다. 가장 고이율이에요. 그래서 국세를 체납하게 됐을 때는 정말 남는 돈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게 이 국세. 그러면 양도세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득세도 있습니다. 소득세는 얼마나 내는지 아세요?
네, 뭐 2,400만 연봉 2,400만 원 이하로 받으시거나 4,000만 원 이하의 그 근로소득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시는데 금액이 올라가면 요게 이제 소득세율이거든요. 4,800에서 8,000만 원까지 하면 24%를 내요. 그리고 1억 5천에서 3억 이하로 38%를 내고요. 10억 원 이상을 보면 45%를 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 벌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네, 충분히 그때까지 법니다. 네, 그래서 이 순이익계산을 반드시 하고 투자를 들어가야지 그거 없이 단순히 돈 번다더라 하고 딱 들어갔다가는 이게 이익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다만 내가 그냥 1,000만 원에 사서 1,000만 원에 팔고 나왔어. 그럼 소득세 낼 것도 없죠. 1,000만 원에 사서 1,000만 원을 팔았어. 원금은 회수했다고 아이고 다행이다 하지만 그게 원금입니까? 손해를 본 거예요. 왜? 취득세가 있거든. 재산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했던 기회비용이 거기 다 빠져요. 우리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투자에는 반드시 그것이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ROE를 생각해내고 얼마 만에? 1년 안에 ROE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 투자하면 얼마 줍니다. 얼마 만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머릿속에 팍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요 ROE라는 단어를 꼭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실제로 얼마를 돈을 벌었는가가 나옵니다. 옆집 미장은 뭐 누구 너 얼마 벌었다 이 믿을 게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세금을 안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주식이거든요. 예. 주식은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너무 빨리 황금도 좋고 하니까 막 돌아가요. 근데 주식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권리는 오직 부동산. 그래서 망하면 끝이에요. 그냥 담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마련한 돈인데. 그래서 저는 주식은 안 해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돈 번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ROE도 좋아요. ROE도 좋고 기간도 좋고 다 좋았어. 그러면 내가 주도할 거냐? 투자에서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주도할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위탁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주도할 거냐? 아니면 위탁할 거냐? 내가 주도할 때는 계산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주도하려면 이건 기술자가 되겠죠. 자본주의에서 두 가지 요건 있었잖아요. 하나는 기술자, 하나는 자본가. 남한테 위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 대한 뭐? 신뢰. 자기 자본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여기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자본주의 경제를 얘기를 듣고 들어갔을 때 딸이 잘 안 된 게 있어요. 뭐였냐? 바로 이 신뢰성,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실패한 사람들은요,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이래요. 우리는 피를 나눈 혈육보다 더 사이가 가깝대. 막 우리의 특수관계에 대해서 막 그렇게 설명해. 난 다 개뻥이라고 생각해. 나한테 접근했던 사람들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깝게 나를 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돈을 빌려가요. 그리고 안 줘. 나는 그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다가 줬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땡빚을 냈어. 그 사람 돈을 갚아줘. 그럼 저는 또 빚을 지고 있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죠. 근데 너는 잘 먹고 잘 살잖아. 나는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 이게 답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신뢰성이 없어요. 그래서 신뢰성은 뭘 가지고 가셔야 되냐면 계산적인 수치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에서 다 까먹어요. 누가 소개시켜줬으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줬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몇 가지 제가 투자의 유형에 따라서 왜 이게 안 되는 건지 왜 좋은 건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건 우리가 쉽게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소송을 제가 늘 해요. 늘 소송해요. 어제도 사건 하나 수임받았어요. 자,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 이마를 사들여. 그리고 저가니까. 누구나 접근하기 쉬워. 저가니까. 평당 10만 원이야. 어머, 서울의 땅이 평당 10만 원. 그냥 뭐 미치는 셈 치고 한번 사보는 거야. 그냥 서울에 10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알고 봤더니 국립공원이야, 국립공원.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한 신뢰성이 없었고 주도가 나냐 위탁이냐 땅을 팔려면 내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팔릴 수가 있냐고. 사업의 주체가 누군지 파악하지 않았고 그 말에 대한 신뢰에 대한 것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되는 거죠. 좋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반드시 사업의 주체, 주도는 누가 하느냐,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는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가 말을 뱉어요. 그러면 목숨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우, 정말. 그런 사람들은 막 10년, 20년씩 계속 가요. 한동안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요. 그 신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뻥을 치고 다니는데 늘 어려운데도 늘 사람들 앞에는 잘 보이는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뢰성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갭 투자를 놓고 보면 기획부동산은 근데 이제 여기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여기 핵심은 뻥 친다가 아니고요. 과도한 수수료예요. 이것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제품의 하자가 좀 있다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수료가 25%가 수수료가 나가요. 땅값이 25%인데 나가는 수수료가 25%야.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수수료가 엄청 나가죠. 요 얘기 잠깐 좀 할까요? 요즘 막아놓고 잘 안 하는데 전에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갭 투자 때문에 나라가 아주 휘청휘청했었어요.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갭 투자로 사놨던 사람들이 전세자가 나갈 때 돈을 못 맞춰주는 거야. 근데 이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막 700만 원씩, 1000만 원씩 받았거든. 근데 좋은 지역은 괜찮죠. 근데 이때 이 문제가 뭐였냐면 갭 투자는 좋은 투자입니다. 나쁜 투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갭 투자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사람들이 좋은데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를 시켜야 되잖아. 아닌 거야. 아파트라고 생긴 거는 무조건 갭 투자를 시키는 거야. 아파트라고 생긴 거야. 왜? 수수료 때문에. 창업 투자도 마찬가지. 요즘은 조금 좀 덜해졌는데요. 뭐 백화점 같은데 백화점에 무슨 코너에 들어가 있어. 그런 거 막 양도양수해서 오토 매장으로 돌려서 2억만 투자하면 한 달에 4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으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투자 많이 유치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유치하는 사람들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2억짜리 매장하면 3천만 원 떨어져요. 과도한 수수료는 투자자의 수익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과도한 이 수수료가 있는 곳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좀 좋습니다. 상가 투자하는데 상가 투자 이것도 너무 마음 아픈 얘기들이 많아요. 상가 투자하면 저는 아직도 어디가 생각나냐면 위례신도시가 생각이 나요. 위례신도시에 그 사람 막 아파트가 막 쫙 올라가잖아요. 상가는요 지금 가격이 반 이상 떨어졌어요. 그래도 안 들어가요. 옛날에는 상가 투자하면 연 14% 수익률을 보고 들어갔어요. 지금은 상가 투자하면 4% 수익률 받고 나오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상가가 점점 오프라인 시대가 되면서 좋지 않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상가 투자를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시골에 소규모 상권에 버스 정류장 이런 데는 돼요. 오히려 서울보다 나아요. 상가 투자를 하려면 그런 데 가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법 투자, 기대 심리 투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좀 명확하게 있으셔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 1억 넣어놨다가 1억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되고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무섭죠. 그래서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제가 처음에 땅을 사는데
1,000만 원짜리를 사는데 이거를 1,000만 원을 놓치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내가 우리의 분유값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별의 별 생각이 나가지고 막 못하겠다. 그리고 또 시간 또 지나가고 또 못하고. 결국은 그래서 이런 투자 상품이 있다면 우리는 ROE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도가 누군지, 그리고 그 신뢰성이 있는지, 내 자본에 대한 안정성만 있으면 마음 놓고 들어가도 된다. 근데 그런 것이 무엇이냐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투자는 잘하는 게 성공의 비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쉽게 접하는 것들은 다 쉽게 접하는 것들은 수익성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이잖아요. 블로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막 이게 수입이 많아서 유튜브를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다 광고지. 블로그하고 막 뭐 했다 하고 하는 것들 그렇게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할 정신이 없어요.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면. 네. 그거는 대부분이 마케팅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는 거를 보고 거기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나도 쫓아가면 뒤차 거예요. 그땐 늦었어요. 하지 마세요. 안정성이 없다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ROE인데요. 내 투자 대금 대비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기간, 우리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 투자에는 주도가 누구냐? 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내가 땅을 샀어요. 땅을 샀으면 그 주도는 누굽니까? 나예요. 거기에는 황금성이 있느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그럼 그때는 뭘 생각해야 된다? 내 자본의 안정성과 수익성, 신뢰성, 이게 있어야 된다. 여기 먹튀 조심해라. 저 항상 돈 주고 저한테 안 갚는 사람들이 이거 있어요. 네가 나보다 낫지 않냐? 그나마 지금 네가 낫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구하시고.